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괴산에 사는 여성입니다. 오늘은 저와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버린 시어머니의 생신날입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생신상을 차리고 나니 어머니가 한없이 그립습니다. 기구한 인생을 살다가 떠나신 저의 어머니를 추억하며 저에게 기적을 선물해주고 가신 어머니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23살 나이에 작은 전기설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에서 전기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남편도 만났지요. 첫인상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손재주도 좋아 일도 금방 배우고 주변에서 인정도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저는 그런 사람이라면 한평생을 함께해도 될 것 같다는 믿음이 들었고 저의 적극적인 구애로 그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쁘게 사랑만 하며 쉽게 결혼을 한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서로 좋은 마음으로 사랑을 꽃피우고 있을 때쯤 회사에 큰 바람이 일었습니다. 작은 전기설비 회사에서는 꿈꿀 수도 없는 1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전기설비 계약을 따냈고 저희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 모두가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회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작은 규모였던 저희 회사에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회사의 불행은 저희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고 그렇게 회사는 도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희 두 사람도 직장을 잃게 되었고요. 결혼을 약속하자마자 생긴 위기였지만 전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젊음이란 미천이 있으니 우리 두 사람만 끝까지 함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책임감이 강한 남편은 저를 고생길로 끌고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직장 하나 없는 남자가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겠냐며 대책 없이 결혼을 해서는 우리 두 사람 다 힘들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능력 있고 더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며 이별을 얘기하더군요.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봐도 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설득하고 달래보았지만 그 사람은 제 전화는 받지도 않고 연락을 끊어버리더군요. 하지만 전 그렇게 그 사람과 이런 식으로 헤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이유로 헤어진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거든요. 전 그 길로 연애 시절 종종 찾아갔던 남편의 고향이자 부모님이 계신 괴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님이라면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 연락 없이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 어머님 아버님은 깜짝 놀라셨지만 이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너른 마당에서 매주를 만들고 계셨던 어머님은 입고 있던 옷에 급하게 손을 닦으며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아니 지영아, 내가 어떻게 여기 멀리까지 혼자 내려온 거니? 종호는 같이 안 내려온 거니? 전 어리둥절해하는 어머님에게 그간 쌓아두었던 하소연을 풀어놓았습니다. 네, 종호 씨 없이 저 혼자 왔어요. 사실은 어머니가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 두 사람이 함께 다니고 있던 회사가 부도를 맞았는데 그 일 때문에 종호 씨가 저랑 결혼을 하지 않겠대요. 절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자꾸만 헤어지자고 하네요. 하지만 어머니, 전 저희 두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종호 씨를 좀 설득해 주세요. 네? 부탁드려요, 어머니. 갑작스런 소식에 어머니는 무척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표정을 애써 숨기신 어머님은 차분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지용아. 부탁은 내가 해야지. 못난 내 아들 붙잡아줘서 정말 고맙구나. 지영아, 내가 종호한테 내려오라고 해서 잘 말해보마.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으렴. 저는 그런 어머님의 말씀에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 여기서 며칠 있어도 되죠? 어머님 매주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도울게요. 그럼 있어도 되고 말고. 내가 여기 있으면서 우리 두 늙은이 말동무도 해주고 일도 도와주겠다는데 내가 마다할 이유가 있겠니?
어머니는 시골집에 머물겠다는 절 반겨주셨고, 나도 우리 지영이 얼굴 오래간만에 자세히 보게 적극 찬성이요. 아버님. 과서언니를 보고 들어오신 아버님의 유쾌한 목소리에 저는 마치 우리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함까지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종호 씨네 집에 머무르면서 종호 씨네 집안일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죠. 아버님은 마을에서 작은 복숭아 농장을 하고 계셨고 어머님은 밭일과 함께 매주도 자주 쑤셨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 매주는 빛깔이 곱고 모양이 예쁜 데다가 맛까지 좋아서 이미 동네에서도 맛 좋은 매주를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시골에 내려와 과수원 일과 매주 만드는 일을 도우면서 지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모처럼 평화로운 시간이었고 저는 점점 이 마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머님, 아버님과의 정도 깊어졌고요. 아버님은 매일 농장에 갔다가 돌아오실 때면 제일 크고 잘 익은 복숭아를 하나씩 따서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하얀 면장갑을 낀 손으로 건네주시던 그 복숭아 하나는 마치 시아버지의 사랑처럼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아직도 전 그 복숭아 맛을 잊을 수가 없네요. 아버님과 팔짱이라도 끼고 농장에 나갈 때면 마을 사람들이 부녀지간 같다고도 말할 정도였고 어머님은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막내딸처럼 절 대해주셨습니다. 어렸을 적 사고로 부모님을 한날 한시에 모두 잃고 고아로 자라온 저로서는 살가운 시부모님들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리던 종호 씨가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종호 씨는 그동안 뭘 하고 지냈는지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을 정도로 많이 야위어 있더군요.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본 부모님들은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아들 얼굴을 연신 어루만졌습니다. 종호야, 실은 지영이가 여기 내려와 있단다. 그 착한 것이 우리 두 늙은이 말동무까지 해주면서 얘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엄마가 전화를 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온 거야. 종호 씨는 어머님 말씀에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은 종호 씨가 제가 여기 있다는 말을 들으면 혹시라도 내려오지 않을까봐 일부러 말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지영 씨,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종호 씨는 붉어진 얼굴로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황한 어머니는 그런 종호 씨의 등을 떠밀곤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저놈 참, 반가우면 반갑다고 할 일이지 어디서 큰 소리여. 아가, 마음 풀어라. 종호놈 들어오면 내가 혼쭐을 내줄 테니. 아버님은 혹시라도 제 마음이 상했을까봐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은 척 아버님과 같이 툇마루에 앉아 종호 씨와 어머님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지더군요. 낮은 담벼락 너머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종호야, 이 엄마는 지영이가 참 마음에 드는구나. 말 한마디 한마디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내가 아들만 키워서 딸은 어떤지 몰랐는데 이래서 딸이 있어야 하는구나 싶은 게 딱 내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어. 어머니, 저도 지영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고운 지영 씨를 데려다 고생만 시킬 수는 없잖아요. 잘 다니던 회사도 망해버리는 바람에 급한 대로 빌딩 유리창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결혼을 해요? 어머니는 아들이 높은 빌딩에 매달려 창문을 닫고 있다는 말에 깜짝 놀라셨지만 젊은 나이에 못할 게 뭐가 있나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차분하게 당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어요. 종호야,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예쁘게 살다 보면 지금의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올 거란다. 너도 지영이 좋아하고 있잖니. 내가 설레는 목소리로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자랑하던 그 목소리를 엄마는 잊을 수가 없단다. 네, 사실은 저 지영 씨 많이 좋아해요.
하지만 능력 없는 저 때문에 지영 씨가 고생만 하게 될까봐 겁이 났어요. 어머니는 저만 좋다면 지영 씨가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든다는 거지요? 마음에 들다 마다. 엄마는 너와 지영이가 행복하게 잘 살 수만 있다면 더는 바랄 게 없겠구나. 저는 두 사람의 대화에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아내기 바빴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쓸어내려 주셨지요. 한참 뒤 종호 씨와 어머님이 집으로 들어왔고 종호 씨는 멋쩍게 머리를 극적이며 제게 얘기 좀 나눌 수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종호 씨를 따라 조용한 곳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지영 씨, 정말 고마워요. 나도 없는 본가에 내려와서 부모님 말동무도 해주고 진짜 고마워요. 지영 씨가 제겐 너무나도 소중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지영 씨를 고생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저 지금은 우선 빌딩 창문 닦는 일을 구해서 하고 있어요. 변변한 집 한 칸도 마련하지 못할 텐데 정말 이런 나여도 괜찮겠어요? 일이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상관없어요. 우리 두 사람이 같이 시작할 곳만 있으면 돼요. 작은 집이어도 저는 좋아요. 아직 우리 젊으니까 둘이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모아서 집도 넓히고 그렇게 사는 게 전 더욱 재미있고 좋을 것 같은걸요? 저와 종호 씨는 그 후로도 한참이나 얘기를 더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희 두 사람을 보면서 어머님, 아버님은 내심 궁금해하는 눈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종호 씨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방 안으로 모시더군요. 종호 씨는 부모님께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와락 껴안아 주셨어요. 아가,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참 고맙구나. 고마워.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시기로 한 부모님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호 씨는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서둘러 서울로 올라갔고 전 종호 씨가 마무리를 하고 내려올 동안 조금 더 이곳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들께 좀 더 점수를 따고 싶어하는 제 마음을 눈치챈 종호 씨는 우리가 살만한 집도 알아보고 좀 더 괜찮은 일자리도 알아보겠다며 먼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가 한창 복숭아가 열리는 때였는데요. 전 복숭아 수확일을 돕고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농장일이라는 게 한 손이 아쉬울 때가 많은데 그걸 보고도 그냥 내려간다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제가 열심히 손을 보태도 일은 금세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며칠 동안 쉴 새 없이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복숭아를 땄지만 나무에 달린 복숭아들이 아직도 한가득이었어요. 때마침 공기가 습해지면서 무거운 것이 긴 장마가 시작될 것 같았기에 아버님은 더 조급한 마음이었습니다. 바람이 예사롭지 않게 불던 날이었어요. 세찬 바람 탓에 급히 하던 일을 마무리 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TV에선 태풍 예보를 했고 태풍 피해 각별히 조심하라는 멘트가 들려오더군요. 아직도 따야 할 복숭아들이 가득한데 아버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어김없이 태풍은 상륙했고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지붕채가 날아갈 정도로 바람도 무척 거셌고요. 거센 바람이 계속 이어지자 농원에 있는 복숭아 걱정으로 안절부절하지 못하셨죠. 아버님은 결국 참지 못하고 복숭아 나무들을 들여다보겠다며 과수원으로 향하셨습니다. 어머님과 제가 긋고 말리는데도 고집을 꺾지 않고 농원으로 향하셨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잠시만 둘러보고 오겠다던 아버님은 한참이 지난 후에도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전 우산도 쓰지 못하고 복숭아 농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어디 계세요? 아버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농원에는 마치 저 혼자 있는 듯 아무런 말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 들리는 건 거센 빗소리와 요란한 천둥소리 뿐이었죠. 비바람에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들었고 땅까지 질퍽거리는 탓에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지만
전 불안한 마음에 미친 듯 아버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 근처에 쓰러져 있는 아버님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마음에 아버님께 달려갔지만 이미 아버님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게 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아버님께서 나무 주변에 서 계시다가 벼락을 맞고 의식을 잃었는데 또 하필 질퍽이는 땅에 얼굴이 처박혀 즉시까지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순간 아버지를 잃은 어머님은 몇 번이나 까무러치셨고 전 종호 씨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종호 씨. 주영 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여기 태풍이 왔는데 복숭아가 걱정된다고 농장에 나갔다가 벼락을 맞고 돌아가셨어요. 어떡해요. 종호 씨, 빨리 내려와요. 종호 씨는 한참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 종호 씨가 황망한 표정으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종호가 왔어요. 아버지, 아들 종호가 왔다고요. 빈소는 한평생 사셨던 집에다가 차려졌습니다. 한참을 흐느낀 종호 씨는 겨우 마음을 다잡고 상주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도 담담하게 종호 씨 곁에서 자리를 지켰고 마을 사람들도 제 일처럼 슬퍼하며 아버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상을 치르고 난 후 종호 씨는 소를 지키는 내내 옆에 있는 제가 많이 힘이 되었다고 고맙다며 말하더군요.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할 일을 한 것인 것을 고마워할 일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상을 치르면서 어머님과 종호 씨와 더 단단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촐하게 결혼식을 치렀고 종호 씨가 봐둔 작은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집은 비좁았지만 저희 두 사람은 함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종호 씨는 계속해서 빌딩 창문 닦는 일을 했고 저는 마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사는 맛을 느낄 정도로 행복하더군요.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와중에 저희에게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아이가 생긴 겁니다. 임신 소식을 알게 된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좁은 방을 뛰어다니며 기뻐했고 더 열심히 살겠다고 제 손을 꼭 붙잡으며 다짐했습니다. 행복한 기다림 끝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을 한자씩 따 지호라는 예쁜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지호가 태어나고 나서도 남편은 쉬는 날 없이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으니 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며 더욱 열심히 일을 나갔습니다. 이제 셋이 된 우리 식구는 불안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우리 세 사람을 질투라도 한 것일까요? 그날따라 유독 어린 지호가 칭얼대서 너무 힘들었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이른 아침에 저희 집에 전화가 올 데가 없었기에 전화벨 소리에 불쑥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종호 씨 댁인가요? 여기 병원인데요. 김종호 씨가 추락사고를 당해 응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종호 씨가 추락사고를 당했다니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지호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5층에서 창문을 닫다가 줄이 끊어져서 추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몇 시간의 수술 끝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김종호 씨 보호자분 계세요? 의사 선생님은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찾았습니다. 네, 제가 김종호 씨 보호자입니다. 김종호 씨가 너무 높은 곳에서 추락을 하는 바람에 장기 손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흉부외과랑 협진을 해서 수술은 잘 되는데 문제는 추락 당시 충격으로 뇌 손상이 심하게 왔어요. 심정지 시간도 너무 길었고요. 우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 코마 상태라니요. 그럼 종호 씨가 혼수 상태라는 건가요? 병원 바닥이 빙글빙글 돌고 눈앞이 노랗다 못해 깜깜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께서는 지금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깨어나는 거죠? 깨어날 수 있긴 한 거죠? 너무 절박하고 절실했기에 전 의사 선생님의 입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환자마다 회복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짧게는 수일에서 수주 후에 깨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수년,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딸도 태어났고 이제 열심히 잘 살기만 하면 됐는데 갑자기 이런 사고라니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종호 씨 몸에는 이런저런 기구들이 잔뜩 붙어 있었고 그 사람은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어머님께 종호 씨의 사고 소식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하지만 계속 숨길 수가 없어서 며칠 후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했니, 애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종호가 사고라니. 많이 다친 건 아니지? 어머님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급히 올라오셨고 코마 상태에 빠진 종호 씨를 보고 끝내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우시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마셨죠.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아들을 잃게 생겼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불행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어머님은 응급실로 급히 옮겨져 CT 촬영이며 MRI, 심전도 심초음파 등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뇌경색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하다며 급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결국 어머님은 뇌경색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고령이어서인지 아니면 때를 놓쳐서인지 수술 후에도 예후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우측 뇌 부위에 뇌경색이 발생했는데 오른쪽 팔다리의 움직임이 불편해지는 장애를 얻었고 특히 손의 움직임이 제한적이었죠. 어머님은 합병증 때문에 반신마비와 언어장애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전 종호 씨의 소식을 어머니께 전달하지 말았어야 했었나 싶었습니다. 한동안 죄책감 때문에 어머님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전 그때부터 어머님 옆에 제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혼자서는 거동이나 식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어머니를 살뜰히 모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환하고 따뜻하게 반겨주시던 분이셨습니다. 일찍이 고아가 된 저에게 어머니가 되어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신혼집을 뺀 저는 종호 씨의 고향집으로 어머니와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종호 씨도 근처에 있는 특수 재활 요양병원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렇게 저희 네 식구는 시골집으로 내려왔고 하루하루 정신없는 일상들이 지속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봐야 하고 이제 겨우 돌이 지난 아이까지 키우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홀로 간병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은 당연히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으며 휴일마저도 없는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머니의 우측 팔다리의 편마비는 더욱 심해지셨고 화장실이며 식사 수발까지도 오롯이 제 몫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루에 기저귀를 수십 번이나 갈아드려야 했고 때마다 식사를 손수 떠먹여드려야 했습니다. 언어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상태는 돌진한 제 딸아이와 별반 다를 게 없었죠. 넉넉치 않은 살림에 딸과 어머님의 기저귀 충당하는 것도 버거워 전 딸 기저귀는 천으로 바꿔 빨아서 쓰고 어머니 기저귀만큼은 떨어지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양병원에 있는 남편도 들여다봐야 했고 과수원을 팔아 병원비를 내고 남은 돈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마을 허드렛 일까지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마을 일을 하고 왔는데 어머니를 돌봐주시는 어르신이 헐레벌떡 뛰어오시더군요. 저기 세대, 큰일 났어. 내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자네 어머님이 없어졌어. 거동도 불편한 양반이 멀리 못 갔을 텐데 집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지 뭐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없어지시다니요?
저는 정신없이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동네 곳곳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머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을 어머님을 찾아 헤매다가 문득 저수지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쓰러지신 후 고향에 내려오신 어머님이 가끔 아버님과 저수지 산책을 나갔던 얘기를 어눌한 말투로 종종 하셨거든요. 내심 가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저수지에 가는 일은 엄두도 낼 수 없었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수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수지에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한 순간 어머니는 차가운 저수지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계셨죠. 그 절뚝이는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전 미친 듯이 저수지로 뛰어들어가 어머니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바들바들 떠는 어머님을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굳이 어머니한테 왜 물에 들어갔는지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아도 어머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전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안 계시면 전 누굴 보며 살아야 해요. 남편은 저렇게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누워만 있고 저 혼자 지우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절대 제 곁을 떠나면 안 돼요. 알았죠? 어눌한 말투로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렇게 꺽꺽거리던 어머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님은 그 뒤로 4년을 살다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던 날도 제 손을 붙들고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이 아팠지만 전 어머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담담하게 지켰습니다. 너무나 힘든 삶이었고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지만 어머님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5년이나 병원에 누워있던 종우 씨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손가락도 움직일 수 있었고 눈도 깜빡일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요. 아빠, 나 지호야. 너 알아보겠어? 지호가 꼬물거리며 그렇게 말을 하면 종우 씨는 눈을 깜빡깜빡 2번을 감았다 떴습니다. 자신의 딸을 분명히 알아보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영혼이 이런 기적을 선사해 주시기라도 한 걸까요? 전 종호 씨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것만으로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전 예전에 시어머님이 만들어주던 메주가 생각나 우연히 메주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빛깔이 좋고 모양이 예쁜 메주가 직판장에 소개가 되면서 제법 유명해졌습니다. 시어머님이 가르쳐 주시던 그 방법 그대로 했을 뿐이었는데 이렇게 인기를 끌 줄은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 메주가 소문이 나면서 발효식품 회사에도 관심을 보였고 지금은 메주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 종호 씨 병원비와 나중에 지호 시집 보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돈도 벌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할 줄 알았던 제 신혼생활은 갑자기 불어닥친 불행으로 어둡고 힘든 나날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껏 포기하지 않고 잘 버텼다는 게 다행이다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아마 말 못한 힘든 사연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정을 제가 전부 알 수는 없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어렵고 커다란 고난처럼 느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올 거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제게 해주셨던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